이란 전쟁이 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모든 선종의 운임이 다 올랐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선박의 운임들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즘에 보면 에너지 수송과 관련된 선박들은 거의 다 늘었고요. 그러니까 VLCC, 저희 오일 나르는 거, VLGC, LPG 나르는 거, 그리고 뭐 LNG 캐리어도 그 사이에 발주가 또 나왔고, 배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반도체만 잘하는 게 아니죠. 다 잘하죠. 진짜 다 잘하는데 조선업에서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아서 아마 답답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엄경화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이번에 책을 출간하셨어요. 예, 이번에 출간을 했습니다. 근데 저자명이 조선의 국무로 나올 줄 알았다. 가명 이렇게 해서. 아니, 안에 속에 써 있는데 저는 조선의 국모에서 조선이 아니라 국모의 한자가 써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그래서 이게 뭐지? 아니면 조선주 책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희가 조선업체 분들이 나와서 투임하셔가지고 뭐 책을 쓰시거나 이런 사례는 있었는데 이제 주식시장에서 접근해주는 책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 기획 의도여서 저도 그러면 한번 써볼만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썼는데 역시 모든 일은 멋모를 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 줄 모르고 시작했다가 아주 그냥 내 인생에 두 번째 책은 없다. 누구에게도 권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근데 애널리스트 분들은 보고서를 맨날 두껍게 쓰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다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적시성이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다듬어지지 않은 글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어보고 제가 나중에 교정 볼 때는 심지어 보니까 모르는 내용이 써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썼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게 썼을까라는 생각을. 아니, 제가 2주 전에 그 전에 제가 근무하던 데가 사무중공업 앞에서 근무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2주 전에 다시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쪽이. 주차난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아니 이 시골에 주차난이 벌어지고 아파트가 또 새로 올라가고 그 뒤에 대한조선까지 또 있잖아요. 이렇게 활기찬 걸 처음 보고 나서 그 두 개가 지금 상장 조선사들 중에서 가장 이익률이 좋잖아요. 거의 3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 그거 보면서 실적이 보이는 거죠. 네. 주차난이 많이 될수록 엄청나겠다. 실적과 비례하다. 교통량과 진짜로. 사람이 모이는 거 이런 거.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실제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구조적으로 진짜 이거 되겠는데? 조선업 이거는 투자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많이 물려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많이 물려 계신 거면 되게 관심이 늦게 가지셨나 봐요. 오르긴 엄청 올랐어요. 이미 오른 상태에서 지금 조정 구간이 이미 오르고 조정 구간인 거. 그러니까 조정 구간인 것도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는 모두가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요즘. 기업의 문제는 아니다. 그냥 지금 관심사가 맞아요.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 그럼 조선주 주가가 좀 정체된 거가 어떤 원인들을 좀 보세요? 아시면서 진짜예요? 그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수급을 이길 순 없죠. 저희가 그런 얘기 드리거든요. 한정적인 기간 안에 수급을 이길 수 있는 주식은 없다. 만약에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길게 봤을 때는 분명히 업황의 주가는 반드시 수렴을 하지만 이거를 시간을 잘라놓고 여기까지 반드시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저는 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많으시고 이제 요즘에는 같은 업종이 아니지만 비교해서 그렇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조선주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 좀 받긴 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PER에 비하면 PER이 좀 높아서 비싼 게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가격이 형성되는 그 틀 자체가 막 반도체 메모리 가격 오늘이랑 내일 가격 다르는 그 정도로 많이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성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은 그 어느 것도 들리시지 않는 상황인지라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그러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가요? 당연히 무역이랑 연관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원래 국가 대 국가로 하는 무역에 있어서 뭐 차질이 생긴다거나 중단이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튼다거나 뭐 이러한 변화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랑은 완전히 연관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전쟁이 나고 이런 거를 위험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위험한 건 산업의 리스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저희 위험 수당을 더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틀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해운사가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운임에다가 저희 얹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아직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되진 않았지만 이란 전쟁이 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모든 선종의 운임이 다 올랐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선박의 운임들도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원유를 정제해서 내놓는 그 연료유를 다 사용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연료유의 가격이 이제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즘에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랑 많이 상관없는 선종 중에 하나가 이제 컨테이너도 좀 그렇고 벌크선도 좀 그렇긴 한데 둘 다 운임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만으로도 봤을 때 계약을 하는 저희 선박 발주할게요라고 계약하는 그 계약의 빈도도 3월 이후에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제 유조선 뭐 시출을 하고 나면은 배에다 실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빈 배가 많아야 또 이제 많이 싣고 또 옮기고 하려면은 그래서 그러면 유조선 주문도 좀 많이 늘어난 추세예요. 에너지 수송과 관련된 선박들은 거의 다 늘었고요. 그러니까 오. VLCC 저희 예. 오일 나르는 거, 예. VLGC LPG 나르는 거, 네네. 그리고 뭐 LNG 캐리어도 그 사이에 발주가 또 나왔고 전반적으로 에너지 수송 지도가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여기서 못 구하면 다른 데서 구해야 되니까 배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중동 가는 거리 대비 뭐 미국으로 가게 되거나 호주로 가면 더 멀어지는 거죠. 중동 대비 미국으로 가면 2배. 그래서 저희 와. 똑같은 양의 LNG를 날른다고 하면 2배의 선박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예, 같은 예. 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의 그 수급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 있는, 어차피 이게 영구적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이제 너무 중동에만 의존하지 말자. 미국도 좀 나누자 하면은 이제 더 배를 더 많이 주문을 해서 계획을 더 짜야 되니까. 그러니까 운송 루트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예. 배는 실제로 많이 필요한 거고요. 이게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좀 특징이긴 한데 2000년대 초반부터 한 5, 6년간의 물동량이 실제로 절대 물량이 높아지는 것과 거리까지 감안한 개념이 늘어나는 것을 비교하면 비슷해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주요 노선을 위주로 해서 물량이 확 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우리 이제 철강 산업을 많이 키울 거니까 호주한테 뭐 철광석을 좀 많이 주세요라고 하면 그 노선만 열심히 느는 그런 구조인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실제로 물동량은 한 6년 동안 7%밖에 안 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거리를 감안한 물동량은 17% 늘었습니다. 갭이 너무 많이 커진 거죠. 그래서 사실 팬데믹 이후에 저희 배 되게 많이 인도됐거든요. 네. 그동안 발주도 많이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겠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해체 규제가 좀 바뀌어서 해체는 또 사상 최저예요. 바글바글 배가 진짜 많은 상태인데 그게 다 시장에서 소화가 되고 있다라는 건 돌아다니는 게 옛날보다 훨씬 복잡해졌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평준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체율은 왜 줄어든 거예요? 해체도 환경 규제에 맞게 해체해야 되는 그런 규제가 있어서 편하게 이렇게 막 해체한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해상운임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이제 완전 종합 해상운임 모든 선종을 합친 그게 지금 계속 3만 불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3만 불 이상을 유지를 한 지는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내 배가 조금 노후화됐다고 하더라도 굳이 폐선을 시키는 것보다 지금은 하루라도 더 돌리는 게 훨씬 더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낮기 때문에 해체장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좀 시간 지나고 나면 마지막 불꽃을 다 쏘고 나면은 이제 배 더 노후화가 몰려서 한 번에 쭉 될 거 아니에요. 그 해체가 소화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냥 뭐 채선 시켜놓고 좀 대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해체 자체. 근데 실제로 이번에 이 친환경 규제 최대 수혜를 한국이 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그 친환경 규제로 인한 그런 이윤을 볼 수 있는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소들이 1년에 배를 한 220척에서 250척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업체들이 컨테이너나 LNG 캐리어와 같은 그런 선박을 많이 수주를 하는데 그 선박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발주할 땐 거의 100% 이중연료 추진 엔진으로 발주를 해요. 과거에 전통 추진 엔진 선박이 훨씬 더 보편적이던 시절에는 LNG 추진으로 가면 배값이 기존 것보다 막 30% 정도 비싸다는 얘기가 나와서 네. 그게 말이
말이 되는 가격이냐. 우리가 노출되는 운임은 다 똑같은데 그거를 30%나 비싼 배를 투입해서 운송을 하면 그 선주가 남는 게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였는데 팬데믹 이후에 이제 그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은 해운사가 돈을 몹시 많이 벌었다라는 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전통 추진과 이중연료 추진 엔진의 가격 갭도 조금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굳이 내가 환경 규제를 맞춰서 앞으로 10년, 20년 수송하는데 누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는 투자해 줄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뀌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받고 있는 선박의 거의 대부분이 이중연료 추진이고요. 중국은 아직도 한 50% 좀 넘는 정도 수준. 근데 요즘에 또 발주가 많이 나오는 배들이 하이엔드급이 아니라 오히려 한 중위급에 해당하는 선박들이 많이 발주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이중연료 채택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국내는 이제 비싼 값에 제품을 팔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규제에 맞춰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통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중연료 추진이 친환경 규제에 걸맞는 그거를 선박인가요? 가장 정석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전통 탄소를 줄여라인데 자동차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원래 그냥 휘발유 쓰다가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는 게 매연을 덜 발생시키게 하는데도 네. 이제 좀 크게 기여를 하는데 기존에 벙커 CU라고 하는 굉장히 더러운 기름을 쓰거든요, 배들이. 네, 지금까지 돌아다녀 본 중에 그래도 탄소 배출을 많이 한 30% 이상 줄이더라라는 게 확정이 된, 검증된 연료는 LNG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막 기름 넣던 탱크에다가 LNG 넣을 수 없거든요. 아예 선박을 새로 만들어야 네. 돼서 이제 선박 자체를 새롭게 발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21년부터 최근까지 전 세계 조선업체들이 만들 수 있는 양보다 매년 더 많은 발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2019년 대비 25년까지 이제 6년 정도 기간이잖아요. 네. 팬데믹 기간에. 그때 물동량이 7% 정도면 1년에 진짜 1%밖에 안 는 거예요. 굉장히 적게 는 편이거든요. 네. 그럼 전 세계 아무리 11만 척의 배가 있어도 거기다 1%를 갖다가 넣으면 저희 1000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매년 지금 2000에서 3000척 정도 발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규 수요뿐만 아니라 아무리 교체 수요를 감안을 해도 조금 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특징이라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를 옛날에 지금 필요해서 발주해서 3년 뒤에 선박 받고 사이클 꺼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 상태가 되어서 조선업체들한테는 조금 파는 데 있어서 바게닝 파워가 생겼다라고 해야 되나? 그럼 사이클이 더 길어진 건가요? 길어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교체 수요를 깔고 가기 때문에. 어. 그래서 선박의 교체 수요가 기존 선박에 대해서 뭔가 규제가 강화되면서 교체 수요가 생길 때 조선업계는 이렇게 판도가 한 번씩 바뀌는 그런 측면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를 슈퍼사이클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 슈퍼사이클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데 그게 쭉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위원님 보시기에 조선주 주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요소는 뭘까요? 수주 산업이라서 저희 일단 수주가 중요합니다. 수주가 나오다가도 이 시점 이후부터는 나올 만한 이유가 좀 사라지는 건가? 라고 싶은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큰 기술 변화로 인해서 기존에 아예 세배를 만들지 않아도 배출되는 가스에서 그냥 탄소를 추출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탄소 저감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런 법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전체 선박 중에 3%밖에 바뀌지 않았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선박 시장에 규제가 쭉 생길 때 보면 모든 규제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거든요. 정석적인 방법이 있으면 또 다른 회피책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석적인 방법의 약간 상단은 30%대 정도까지 흡수가 될 때까지는 그냥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연료 추진 엔진 선박도 LNG가 굉장히 대세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게 지금 3%에서 100% 될 때까지 간다고 저희는 보지 않고요. 한 30-40% 사이 정도까지는 쭉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가지고도 사이클을 크게 볼 수 있다, 길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럼 그게 몇 년도까지 30% 도달할까요? 전 세계 조선소가 열심히 일하면 1년에 한 2,000척 만들어요. 근데 저희 11만 척 중에 지금 이중연료 추진 엔진으로 바뀐 선박이 3,000척이 채택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좀 한 30년? 예? 꽤 걸리는데요? 네. 근데 이제 다 바꾸지 않아도 꽤 걸릴 만한.
이 정도면 도크 늘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조선사들. 근데 굉장히 그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는 엄청 투자를 저희 해서 계속 캐파를 맞아요. 늘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 산업인 이유가 저희가 좋으면 확 투자해서 그걸로 인해서 수급이 안 맞아질 때 사이클이 꺼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2007년이 진짜 선박시장으로는 30년 만의 호황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일 쇼크 이후에 돌아온 30년 만의 호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반도체 업체들처럼 원래 선박의 뭐 앞부분만 만드는 블록 업체였는데 다 조선소 되겠다고 막 달려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조선소가 수십 군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10군데도 안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돼서 그 힘들었던 그 기억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부울경에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시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번에 이 정도면 가서 사람들도 늘리고 공장도 좀 더 늘리고 하셔야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볼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뽑은 이 사람은 오늘 추가로 뽑은 이 사람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나는 항상 영업을 더 해야 된다는 가정을 전제에 깔고 네. 충원을 하고 공장을 늘리고 하는 거잖아요. 공장을 하나를 갖고 있다 2개도 늘렸으면 하나에서 쭉쭉 돌아갈 수 있을 만큼만 영업을 했다가 평생토록 앞으로는 2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그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늘려서 봤던 손해가 손해 보는 데는 이제 2년밖에 안 걸리는데 그 복구하는 데는 이제 2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아니면 외국에다가 좀 지어서 이렇게 돌리는 케이스도 좀 있잖아요. 외국으로의 그 확장은 조금 이제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래 이제 선박이 다 비싼 선박만 있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 소위 얘기하는 저 무가가치 선박을 쭉쭉 흡수해서 수주하는 거를 그냥 보고 있었는데 이대로 두다가는 전 세계 배 한 80% 중국이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볼 만한 상황이라 지금 동남아 지역에 국내 조선 업체가 수주하고 동남아에서 건조를 해서 중국의 저 저가 공세에 약간 대응할 수 있는 공급선을 좀 키워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해외에 저희 야드 투자해서 성공한 사례가 한 건 있어요. 현대그룹만 베트남에 저희 진출을 해서 지금은 합병돼서 없어진 미포조선이 저희 비나신 조선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최초 진출은 90년대였었고 거기도 한국의 현대미포조선처럼 처음에는 수리만 하다가 그 조선 호황기 때 저희가 신조로 전환을 해서 지금 이제 1년에 10여 척 정도의 배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를 좀 더 확장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 해외 진출을 했다 실패했던 사업장들 그런 데를 임대를 해서 국내 브랜드 네임으로 수주를 하고 거기에서 건조를 해서 조금 더 싸게 납품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오히려 선주들은 조금 반긴다고 하더라고요. 뭐 현대중공업 네임밸류 있고 삼성중공업 네임밸류 있고 하나오션 네임밸류 있는데 그들이 받아서 자기네들이 관리 감독해서 배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저가 임금인 나라에 가서 좀 싸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방식으로 좀 도크가 확장되는 것도 이제 가능해지면 매출 증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 2026년 수준에서 지금 늘린다라고 막 계획 세운 만큼을 감안했을 때 늘릴 수 있는 매출의 비중은 지금 만들고 있는 매출의 한 10% 정도 수준, 2030년 정도까지 봤을 때 있는 그런 것 같고 이게 조금 더 성공적인 모델이 되면 좀 더 늘려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즘 환율이 진짜 안 떨어지거든요. 네. 환율이 이렇게 높을 때 조선주에는 무조건 좋죠. 저희 100% 달러로 수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한중일이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니까 우리나라의 자국 통화가 상대방 경쟁 국가보다 더 약세이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왜냐면 저희 똑같은 달러 기준으로 받아도 저희의 원화 기준 그 수입은 확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요. 근데 그걸로 지금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원화가 너무 약세라서. 그래서 원화 기준으로 하면 지금 역대 최고 성과입니다. 과거에 그 좋았던 2007년에는 반도체랑 조선이랑 둘 다 수주를 하도 많이 해서 저희가 원달러 환율이 900원을 터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고 일어나면 환율이 올라갔으니까요.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 그 냉각을 위해서
조선소의 그 도크를 사용한다고.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조선소의 도크를 활용한다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네. 조선소한테 AI 데이터 센터 좀 만들어주세요. 물 위에 떠있게. 이거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전기 저희 수급하게 선박에 쓰는 발전기도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조선주랑 AI의 연관성은 뭐 없을까요? AI 산업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전력이 너무 부족한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근데 국내에 있는 조선업체들이 만들고 있는 배에 들어가는 엔진 중 발전 엔진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발전 엔진은 그 배 안에서도 저희 전기를 써야 돼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그 육상에 있는 빌딩 안에도 저희 전기를 쓰기 위해서 그 안에 발전기가 들어가듯이 네. 그러한 게 이제 선박용 발전 엔진인데 걔네들은 원래도 육상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육상 사업은 지금까지 보면 대체적으로 대상이 신흥국입니다. 왜냐하면 배 안에 한정적인 공간에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발전 엔진은 굉장히 컴팩트해요. 그게 되게 큰 장점이거든요. 근데 보통 선진국은 전기가 필요하면 큰 발전소를 세우죠. 이렇게 급성으로 뭐를 이렇게 막 띄엄띄엄 놓거나 이러지 않지만 신흥국은 전력망이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여러 엔진 세트를 받아서 그냥 놓으면 그게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중동 지역이나 뭐 동남아 뭐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수출을 했었거든요, 원래. 근데 갑자기 이제 구매자가 바뀐 거죠. 미국의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서 갑자기 엔진을 갖다가 좀 주세요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엔진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이게 맨날 상대하던 상대방이 배 만드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빅테크가 와서 부르는 그 엔진 가격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높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소를 끼고 엔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배에 들어갈 엔진을 차치하고 이걸 하지 않아요, 절대. 일단 배에 넣고 남으면 이거를 해볼 생각을 하겠죠. 근데 유럽에 있는 엔진 기업들은 조선소가 없잖아요. 근데 부르는 걸 높게 부르면 얼마나 거기다 팔고 싶겠습니까? 부르는 가격이 다른데. 그래서 해외에 있는 유럽의 엔지니어링 업체들 중에 조선에서 그 실체가 사라졌지만 정신은 지키고 싶은 애들이 이제 엔지니어링 업체들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들은 요즘에 사업 부문이 두 개인데 한쪽은 마린이고 한쪽은 에너지 사업 부문인데 에너지 사업 부문만 죽으라고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영업이익률 30% 넘어요. 와, 시절이 바뀌었다. 예전에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었었거든요. 그 회사들, 독일 회사들. 우리나라도 엔진 회사들 있잖아요. 그 상장된 거. 거기들도 주가 괜찮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힘센 엔진, 그건 현대중공업 안에 있는 사업 부문이죠. 그리고 STX 엔진, 그리고 원래 하나엔진은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 지금 보기 엔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거 놓칠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일단 배에 넣고 남는 거를 납품한다.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로 이 의존도를 키워놓은 상태예요? 이 선박 시장에서 세계 의존도가 그냥 양적으로 한 반 만듭니다. 반. 전 세계 배. 그러면 한국은 몇 %인가? 수량으로는 20%대 정도 만들고요. 2010년 이후에 한중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었어요. 그 뒤로는 이제 그러니까 기타 등등의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진 게 2010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럽이 더 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계속 줄다가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이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대를 겨우겨우 지키다가 요즘에 완전히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에 수주점유율 8%대, 2025년에 수주점유율 6%대, 지금 26년 1%대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아예 수주로. 그러니까 일본은 저희가 예전에도 기억이 나는 게 2007년에 막 그때 호황일 때도 조선업 종사자의 급여 수준이 그때도 이미 한국 업체들에 다니시는 분들 대비해서 일본 종사자분들이 더 그거 낮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키우는 비즈니스가 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체가 되고 2000년대 선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잘. 그러니까 너네 설비 투자해서 우리 자꾸 큰 배 만들어줘라고 요구를 했는데 나는 안 할게. 이제 안 한 상황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일본이 만들고 있는 배들의 전체 중에
척수는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많이 만들어요. 근데 톤수는 절반이에요. 거의 250에서 한 280척 정도 만드는데 우리는 1000만 CGT 만드는데 거기는 500만 CGT 정도 만듭니다. 그렇다는 건 배가 작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전체 중에 배의 사이즈가 한 5만 톤에서 10만 톤 정도 되는 벌크선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전체 배 중에 절반도 벌크선이고 전체 배 중에 절반이 또 일본 선주가 발주하는 배입니다. 너무 그 안에서 이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네. 요즘에 이제 이 선박 시장의 블루오션이 뭐냐면 중국의 한 중간 정도 사이즈 되는 조선소랑 그리스 선박왕들 그쪽에서 이제 막 큰 분 말고 네. 조금 작으신 분들을 매칭해주는 이 매칭 서비스가 엄청나게 활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네. 이미 대형사는 굉장히 지금 배가 찼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갑자기 자각을 하면 이게 이제 일본으로 갈 것도 여기로 빨리니까 일본으로 갈 물량이 없는 거예요. 가격도 싸게 해주지. 뭐 배도 이제 벌크는 신나게 만들어봤기 때문에 네, 잘 만들지. 네. 굳이 이제 우리는 명품 벌크를 만듭니다라고 얘기하는 일본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슬슬 위기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 원래 좀 전통 방식이 기술 낮은 것부터 시작했다가 네. 가격 후려치고 들어와서 어. 경쟁사가 무너뜨리고 이제 서서히 기술 난이도 올려가면서 따라잡아서 올라가잖아요. 유조선이나 LNG선이나 이쪽에서 도전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동중하 같은 데가 이제 국영조선소 안에 있는 제일 큰 조선소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한국이랑 맞붙을 만한 그런 챌린지 코스를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우와.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도 되고 금융은 그냥 빵빵하게 해줄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전 세계에서 LNG를 전년 대비 더 많이 수입하는 걸로는 중국을 지금 저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후동중하 수주 장고에 지금 LNG 몇십 척씩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만들어 보는 경험치가 올라오는 걸 저희가 막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다가 네, 나중에 그렇죠. 가격으로 후려치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조선은 뭐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나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저렇게까지 배를 많이 만드는 거를 방치해도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은 전 세계 모두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닌 조선을 영위하는 국가에 대한 중요도는 저희는 오히려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은 자체 시장도 너무 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싸움일 수도 있겠네요. 뭐 환경적으로 유리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단일 국가 기준으로 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로 2022년인가에 등극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리스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럽 선주를 대상으로 워낙 많이 장사를 하니까 우리의 고객사가 그래도 굉장히 큰, 물론 지금도 큰 편이긴 한데 중국은 배도 진짜 많이 소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황이 좀 안 좋으면 셀프 발주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잔고가 사실 정말 다 튀어나올지 안 나올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026년 대비 27년에 중국이 자기네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배의 톤수가 거의 1000만 톤이 올라가거든요. 1년 만에. 근데 과연 올라갈까 싶은 상황이 들기도 하고 작년에 한 2200만 톤 정도를 만들었고 올해 그것보다 꽤 많이 만들어서 2,500만 톤 이상 확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5월까지 올해 그 수주 잔고상의 인도로 잡혀 있는 계획치 대비 달성률은 중국이 또 제일 낮아요. 30%대, 우리나라는 40%대 중반, 일본은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쯤 가면 계획 숫자가 조금 바뀌어는 있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차피 만약에 셀프였었으면 페이크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한 부분. 근데 중국과 좀 가는 길이 다르죠? 좀 전략이 다르지 않나요? 근데 뭐 어차피 저희가 삼자한테 받는 그 지속성을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배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어필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예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반기에 좀 기대할 만한 호재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도 하반기에 뉴스는 좀 많을 것 같은 게 뭐 작년보다 저희가 그 마스가가 조금 구체화될 거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1년 동안 뭐 했어? 라는 굉장히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잘 생각해보면 지금 미국이 발주하는 건 주체가 정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그 컨트롤 타워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발주가 막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한미조선 협력센터가 하반기에 워싱턴 DC에 세워지게 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고 나면 이 사업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스텝이 저희는 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도 굉장히 반대 의견이 사람도 있고 내부에서는 빨리 지금 외부에다가 우리가 군함을 발주해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내부에서 소화하지 못할 거라는 건 그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스가가 구체화되는 거를
2025년 하반기 내내 기대감으로 저희가 막 올랐다 내려왔다를 그렇죠. 반복했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이제 첫 스텝을 밟는 부분이 있을 것을 보고 있고요. 해양 플랜트 시장도 굉장히 활발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10몇 년 쉬었기 때문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재차 오픈이 되지만 예전만큼의 그 수출량을 저희는 못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해운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지금은 일단 빠져나오는데 총력을 다할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 안에 배가 한 1000척 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배는 26척 정도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빠져나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를 어디다가 루트를 돌려가지고 우리가 기존의 그 수입량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거라. 중동이 아닌 지역의 에너지 생산국들은 저는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내가 빨리 생산하고 수출선 빨리 계약해서 아예 장기 계약으로 좀 묶어가지고 내 이 프로젝트 진행되는데 차질 없게 하면서 볼륨 이쪽으로 확 끌어와야지.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중동 안에 있는 국가들도 비상해요. 이번에 조금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빨리 복구를 안 시키고 그 기존의 원래 고객들을 다시 되찾아온 노력을 안 하면 이번에 확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중동에서도 공장 시설이나 이런 걸 다시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빨리 하느라고 단납기로 발주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를 지금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동이 아닌 지역의 에너지 개발은 거의 다 해양 플랜트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호주 아니면은 뭐 남미, 북미 그런 편이라서 우리가 2010년에 한껏 뛰었던 그 해양 플랜트 시장 저희는 조금 재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해양 플랜트 하려면 그 유가가 좀 위에서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근데 괜찮았어요? 단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아,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기재 자체에 대한 단가가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제일 큰 빅딜들이 에너지 오일 메이저들 사이에서 일어났거든요. 90년대 엑손모빌이라고 하시는 회사 아시잖아요. 알죠. 90년대에 원래 엑손이 모빌을 산 거예요. 네. 그게 원래 한 회사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 가장 큰 그 오일 메이저들 사이에 빅딜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회사를 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헐값이 된 유전을 사기 위한 목적입니다. 샀다라는 건 개발을 저희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예. 사실 유가는 선정부지로 높은 게 무조건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류라고 하는 그 제품의 접근 가능한 가격이어야 사람들이 많이 갖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유가가 굉장히 쓸만한 가격으로 내려온 게 오히려 전체적인 화석연료 시장을 다시 조금 활성화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좀 활발해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추선도, 생산선도 옛날보다는 그러니까 아주 고급진 스펙 빼고 진짜 필요한 것만 잘 넣어서 컴팩트하게 잘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시장은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양 플랜트 하면은 자꾸 그 기업이 자꾸 떠올라서 힘들었던 삼촌.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다가 이제 지금 다시 또 꽃이 피는 거네요. 그래서 올해 지금 벌써 FLNG 두 기나 수주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삼성중공업이 올해 수주 목표를 이미 70% 이상 채웠어요. 그 해양 플랜트는 올해 그 중에서 FLNG를 최대 4기까지 받을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2기를 받았고 하반기에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고 상선 수주 목표는 이미 다 찼습니다. 해양 플랜트 부분은 근데 10년을 쉬었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해양 플랜트라고 하는 형태로 그 에너지 개발을 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겠어요. 저 깊은 바다를 뚫어가지고 기름을 파겠다는 생각을 왜 했을까? 이거는 사실 원자재 그 투기의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때 저희 막 골드만삭스가 유가 200불 간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원유 선물 같은 데도 투기가 굉장히 많이 복고해서 막 2010년대 초반에는 유가 100불은 어떻게 보면 그냥 뉴노말이었어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그러면 우리 저 브라질 저 깊은 바다에 있는 것도 파가지고 막 자원 생산해서 팔고 이러면 돈 많이 벌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딥시에 들어가는 해양 플랜트 형태의 그 정유 공장이 그때 이제 개념이 등장을 한 거죠. 옛날에는 굳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저희 안 팠거든요. 자원은 넘쳐나고 굳이 뭘 거기까지 그쵸. 가냐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본 거는 사실 공부는 굉장히 되죠. 누가 발주를 해줬으니까 저희 해봤지. 그걸 그런 게 없었으면 아예 경험도 못 해봤을 텐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삼성중공업의 FLNG도 2010년대에 보면은 10년에 한 번,
14년에 한 번, 17년에 한 번, 그러니까 3, 4년에 한 번씩 좀 잊을만 하면 나오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쵸. 2020년 이후에 지금 벌써 몇 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세월이 바뀐 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중공 해양 플랜트 그거 팔았다고 뭐 호재다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2010년인가? 11년이구나. 풍력이랑 해양 플랜트 비축이 좀 높다고 막 홍보하고 이제 앞으로 이게 미래 먹거리다. 네. 자, 녹색 성장 시대에. 예, 그랬었었는데 지금 그러면 뭐 다음 미래 먹거리다 뭐 이렇게 좀 차세대 먹거리라고 좀 꼽을 만한 것들이 있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조선하면 그냥 상선 이렇게만 바라봤는데 그 기타 등등의 사업 부문이 사실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저희가 먹거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연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방산도 해양도 사이즈가 큰데 지속이 될 수 있을 만한 환경이라 조선 업체들에게는 둘 다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 내셨는데 내용이 어떤 게 좀 들어있는지 궁금하고. 조선주가 좋다고 뭐 이렇게 주워 들으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투자를 해볼까 싶어도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우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은 화물선을 타보실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B2B 산업에 투자한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한계점을 좀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시라고 저희가 기업들을 좀 넣어놨고요. 실제로 네. 이 밸류체인 안에 저희가 완성배를 만드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기자재 업체들은 어떠한 종류가 있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선업이 한국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 이제 수출 조선업이 좀 태동을 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회사가 많이 없어요. 아, 그래서 사명 변경된 것만 찾아봐도 한 세월인데 이제 그 히스토리나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써놨고요. 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로 저희가 흔들리는 그 뉴스가 많은데 이러한 뉴스는 뭐 무게감 있게 해석을 해도 저런 건 패싱하셔도 됩니다. 막 이런 간단한 투자와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주 투자 관심 많으신 분들 이렇게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고정 댓글에 링크 놨으니까 많이 구매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